네, 오늘 이제 남북국 시대 세 번째 강의인데요. 그 전에 저번 강의 때 이제 깜빡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유물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네, 그 전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자, 이거 보시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슨 그릇이죠? 네, 호우명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 어떤 그릇이었죠? 네, 광개토대왕이 그 신라의 뇌물 마립관을 도와주죠. 외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광개토대왕이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뭐 신라가 뭐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다는, 고구려가 이제 신라보다 좀 우위에 있었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유물이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이 그림이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네. 이거 보면은 이거 호명 그릇 광개토대왕이구나 딱 기억을 하시고, 이거 고구려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거를 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구려의 유물들이에요. 이거는 그 교재에도 그 자료 보시면은 자료 20번 보시면은 이제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당시 뭐 불교 관련한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신도라고 해서 21번이죠. 자료 21번. 사신도 보시면 돼요. 이게 도교 관련 유물입니다. 당시에 뭐 고구려에는 불교 그리고 도교 이런 종교 관련 유물들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백제 금동대왕로 그리고 백제 칠지도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백제 금동대왕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도교 관련한 유물이에요. 종교 관련 유물이고 되게 빼어난 예술적인 뭐 가치가 있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는 거는 이 칠지도입니다. 칠지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백제가 외에 있죠. 일본에 이 칠지도라는 그러니까 7개 가지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네. 이게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을 외의 왕에게, 그 당시 외에 있는 왕에게 하사한 어떤 상하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 백제가 외보다 좀 위에 있었구나. 이런 거를 방증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유물이다. 그래서 백제, 칠지도 이것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백제, 칠지도 알아둡시다. 다음, 이건 뭐 신라의 유물인데 뭐 경주 혹시 많이 가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첨성대와 황룡사 구축목탑이거든요. 첨성대는 워낙 뭐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 천문, 하늘, 그 별자리 관찰하고 뭐 날씨 뭐 어떨까 이렇게 예측하던 그런 기구였고요. 황룡사 구축목탑은 불교 사찰 건물, 목조 건물의 최고 걸작이라고 여겨지는데 지금은 소실이 돼서 없습니다. 그냥 터만 남아있죠.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게 제가 그 전 시간에 신라 얘기하다가 이제 가야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가야가 뭘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여수, 순천, 광양 이런 얘기하면서 철로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가야 철자 갑옷입니다. 가야 철제 갑옷. 가끔 가다가 이 사진 딱 하나 제시해 놓고 이 나라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주저없이 가야를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뭐 이렇게만 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는 여기까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 3강 남북시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북시대 통일신라랑 발해 내용 하고요. 이제 이전에 뭐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이번 남북시대까지 문제풀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통일신라 시대로 딱 통일신라부터, 남북시대니까 통일신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발해를 하겠죠. 통일신라.
혹시나 해서 또 여쭤보는데, 남북국 시대에서 남국이 통일신라죠. 네, 북국이 발해입니다. 네.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이 통일신라는 이제 교재에서 보면은 시기를 이렇게 나눠요. 중대, 그리고 하대, 그리고 후삼국 시대. 크게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내용이 언뜻 보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통일신라에 관해서는. 주로 이제 신문왕과, 이제 호족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보고, 골품제, 그리고 원효, 이런 내용 많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중대를 먼저 보시면, 외사정 설치, 그리고 상수리 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상수리 제도입니다. 상수리 제도가 무엇이냐? 통일신라 때 지방 세력을 이렇게 하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통일신라가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통일신라가 이렇게 있었죠. 경주가 여기 있잖아요. 왕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지방에 이렇게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도시에. 근데 이 도시들이 자기 세력을 너무 키우면은 왕실에 위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분명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왕실 차원에서 지방 세력의 자제들, 그러니까 여기 지방 세력이 있으면 이 지방 세력의 아들들, 자제들을 이렇게 중앙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볼모로 삼는 거죠. 이렇게 중앙에 있도록. 혹시나 지방에서 부모나 가족들이 허튼 짓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위협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수리 제도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그런 제도였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지방 세력들을 호족이라고 불렀어요. 호족. 지방 호족. 지배 세력을 부르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말은 이따 고려로 넘어가서도 너무너무 많이 나올 테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통일신라 때 굉장히 중요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통일신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왕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 바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이 신문왕이 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문왕은요, 이 당시에 이 호족도 있었는데 진골이라고 해서 성골이 진짜 직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었던 그런 성골이 있었는데, 그거랑 다른 이제 진골,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도 막강한 거예요. 세력이 귀족 집안, 귀족 가문이니까, 결국에는 귀족 계급이니까. 이 신문왕이 진골 세력들을 숙청을 합니다. 제거를 해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그 계기가 있는데, 계기가 바로 이 김흠돌이라는 진골 세력의 어떻게 보면 수장? 대표 인물이 있었어요. 이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는데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진골 세력들을 이렇게 눌러요. 진골 귀족들을 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문왕의 왕권이 강화가 되죠. 거기에 플러스 원래 관리들은 이제 노급이라는 걸 받았어요. 노급. 지금도 가끔 노급이란 말을 가끔 쓰기도 하죠.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이 당시에는 관리들이 노동의 대가로 노급을 받는 건데, 이 노급은 땅을 이제 받는데, 이 땅에서 나오는 어떤 수확물들에 대한 세금도 이렇게 거둘 수가 있었고,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그 땅을 이제 일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노동력도 이제 필요할 때, 야, 너 와가지고 밭 좀 갈아, 이럴 수도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죠. 이 노급을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관료전이라고 지급을 해요. 관료전. 이 관료전이 노급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노급은 그 노동력까지도, 야, 너 이거 일해, 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근데 관료전은 그냥 세금만, 어느 정도, 너 이거 뭐 얼마, 이번에 얼마 수확했네, 그럼 이 정도 세금으로 내,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권리였어요. 네. 관료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손을 봤는데, 기음도래 난도 이렇게 진압을 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도 지급하면서 토지에 대한 그 개선을 많이 해요. 그 어떻게 하느냐? 민정문서라고 그 토지 문서를 만듭니다. 토지 대장이 적혀 있는. 그래서 토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뭐 누구의 소유고 뭐 어떤 식으로 뭐 경작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근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죠. 이거를 만들어요. 네. 이것들이 왜 근데 다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다 그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진골 세력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면 기존의 그 관리들이 얻게 되는 그런 권력, 또 힘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원래 노동력까지도 징발해서 착취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관료전을 주면서 그런 권리가 박탈당했으니까. 그리고 민정문서, 토지 문서를 이렇게 확실하게 함으로써 뭐 또 잘못된 뭐 수탈 같은 거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런 귀족 세력들의 어떤 권력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 신문왕, 이 사람이 이걸 다 했습니다. 네. 이 신문왕, 이거 3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뭐 중대 하대로 넘어가기 전에 뭐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제가 뭐 고구려 할 때도 뭐 행정적 5부 개편 뭐 이런 거 할 때 5부 뭐 숫자 기억하지 마시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통일신라 때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통일신라 때의 행정체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숫자가 되게 신기해요. 뭐 써보자면 구주 오소경이에요. 오소경. 왜 이랬느냐, 왜 구주 오소경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있었죠.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교재도 있어요. 교재도 자료에도 남아있는데 네, 자료 1번에 나와 있네요. 네, 구주 오소경. 뭐 주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가 이렇게 막 이렇게 9개로 나눠져 있어요. 9개로 주를 나누고, 오소경이라 해서 뭐 여기가 금경해서 뭐 그 경주죠. 경주, 그리고 뭐 무슨 경 뭐 구건경, 남원경 해가지고 소경, 작은 경, 서울경자죠. 그러니까 작은 서울, 그러니까 작은 뭐 도읍지 해서 5개를 둔 거예요. 5개. 왜 그랬느냐? 경주가 그 당시 금경이 너무 동쪽, 남동쪽 여기 있잖아요. 땅은 이렇게 넓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수도까지 수도와의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관리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데 소경을 설치해서 이런 멀리 있는 지역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했다더라. 그래서 주를 이렇게 9개로 나누고 5개의 소경을 둠으로써 지방 행정 체제를 이렇게 조직을 했었다. 이게 통일신라의 행정 체제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서당 10정 같은 경우는 뭐 군사 제도고요. 뭐 국학을 설립했다. 이것도 뭐 아시면 좋은데 시험에 크게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하대로 넘어가 볼게요. 하대 내용을 보면 노급이 부활해요. 앞에서 노급 폐지했다 다시 부활을 한 거죠. 이게 왜 노급을 폐지했다 그랬죠? 귀족들, 뭐 진골이나 호족들, 뭐 관리들, 이런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근데 노급이 부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리들이 다시
권력을 서서히 얻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김원창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김원창이라는 사람은 그 무열왕 김춘추의 측근이었던 이 김주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그 자신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해서 그래서 반발심에 이 통일신라 왕실에 저항하는 의미로 나는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진압이 돼요. 보세요. 이때부터 점점 이 호족이나 이런 진골 세력들의 그 세력이 조금씩 강해지면서 이런 크고 작은 반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세 번째 보면 계속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노국이 부활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방에서도 막 호족 세력이 막 성장을 해요. 중대에는 그래도 신문왕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호족 지방 세력이나 귀족들의 권력 이런 세력을 좀 어느 정도 통제를 했다면 이 하대로 가면서부터 조금씩 이게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호족 세력이 선장하게 된 어떤 기반이 된 게 바로 불교의 선종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기반이 되었냐면 기존의 왕실이 갖고 있던 어떤 지배 사상, 어떤 지배 체계를 이런 선종, 어떤 개인의 수양, 참선, 또는 풍수지리, 어떤 지역이 명당이다, 이 지역도 명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 호족들도 이렇게 권력을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족들이 이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기반으로 이렇게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갔습니다. 지금 하대만 봐도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김원창의 난도 일어나고 진골 세력의 난, 근데 이게 진압이 됐고, 근데 이거 제가 넘어갈 뻔했는데 이 김음돌의 난이랑 김원창의 난 이거 두 개는 통일신라 때 일어난 반란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요. 후삼국 시대가 뭐냐? 후삼국. 아까 그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 이전에 무슨 시대였죠? 삼국 시대였죠. 근데 이건 후삼국이에요. 그래서 후 고구려, 후 백제, 후 신라는 없습니다. 왜? 통일신라니까. 네. 그리고 통일신라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된 그런 시기였어요. 이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의 철원 지역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고요. 이 백제 쪽에 이제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를 세워요. 막 자기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통일신라가 그 정도로 이 당시 이 하대에 접어들면서 나라가 불안정했다, 혼란스러웠다. 여러 호족들이 막 자기의 세를 막 떨치려고 그런 난리를 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고구려가 철원에 세워졌고, 이제 후백제가 또 견훤이 완산주라는 곳에 세웠고, 근데 이것들이 모두 한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누구냐? 바로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자, 우리 지금 남북국 시대 하고 있죠. 남북국 시대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였어요? 고려 시대예요. 고려 시대. 이 왕건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고려라는 나라를 이후에 세우게 됩니다. 또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하자면 참고로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 고려라는 이 국호가요. 그 장수왕이 원래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삼국시대.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 고구려가 맞았는데 이 장수왕이 국호를 고려로 바꿨대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고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후에 발해를 볼 건데, 발해가 우리는 그 고구려의 계승자, 고구려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그런 문서가 있어요. 그런 문서에 실제로는 뭐라 써있냐면 우리는 고려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왕건도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고려, 옛날부터 쓰이던 우리나라 그 당시 고구려가 차지했던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뭐 그런 이름을 쓰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고려라고 네, 국호를 정하고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아까 나온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신문왕, 이제 통일신라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신분은 성골이었어요. 성골. 자, 골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밑에 진골이라고 했어요. 진골. 그 직계 혈통은 아닌 거예요. 왕실에. 그 다음에는 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위에 뭐 있어요. 이 사이에도 뭐 있는데 여기 자료 보시면은 5번에 있죠. 5번 자료 5번 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골자가 들어갑니다. 골자. 그리고 품자가 들어가요. 품자. 이게 통일신라의 신분제도였어요. 사회. 교재에서는 2번 통일신라 경제사회문화의 사회 보면은 골품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품제. 이게 이런 뭐 김음돌의 난이나 김원창의 난이나 뭐 이런 호족들이나 뭐 또 상수리제도 뭐 관리들 등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통일신라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기반이 되었던 신분제도 골품제. 골품제가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을 두세요. 네. 골품제.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랑 이제 중요한 인물 한 명 소개하고 네, 발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보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통일신라 때 그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아있는 게. 경주에 가면 남아있는 유적들, 유물들의 대부분이 이제 통일신라 때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주에 뭐 불국사에 있는 뭐 다보탑, 석가탑도 당연히 포함이겠고요. 그리고 근처 토암산에 있는 석굴암, 그리고 뭐 석가탑 안에 들어있는 뭐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뭐 이것도 뭐 유명하긴 하나 뭐 검정고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신라에는, 통일신라에는 불교가 굉장히 꽃피었어요. 불교라는 이 종교가 굉장히 융성을 했는데, 이 불교가 융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스님, 대표적인 스님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네. 필요하시면은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일신라에서 문화 보시면은 1번 처음에 원효라는 스님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의상이라는 스님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초라는 스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그 옆에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절과 관련된 유적들이에요. 뭐 선종, 맨 밑에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 같은 경우는 천종, 불교죠. 불국사도 불교고요. 석굴암도 부처님, 뭐 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 원효도에서 해골물로 굉장히 유명한데, 해골물을 아침에 봤더니 해골에 담겨있던 썩은 물이었다. 그 전날에 먹었을 때는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었는데, 뭐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고 잘 나오는 거는 1심 사상입니다. 1심.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죠. 화쟁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원효의 핵심 사상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갈등하는, 부딪히는 그런 것들, 그런 뭐 어떤 관념들, 생각들 있잖아요. 부딪히는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화합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핵심인 그런 사상입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는
화엄종. 이 화엄종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원효의 화쟁사상과 좀 헷갈리게 좀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사실 원효는 잘 안 나오고요. 의상의 화엄종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통일신라 파트 전체가 다른 뭐 조선이나 이런 파트에 비해서 막 고려나 조선의 파트에 비해서 막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이 중에서 시험을 하나 내라 하면은 이 화엄사상, 화엄종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끔씩 해초 라는 스님이 쓴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이 책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 화엄종 같은 경우에는 그 원효와 의상이 기본적으로 그 불교를 민간에 널리 그러니까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 그냥 그 개인이 이제 수양을 하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의상하면은 화엄종. 그리고 해초가 이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왕오천축국전이 뭐냐면 이 천축국이 지금의 인도입니다. 인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초라는 스님이 쓴 어떤 여행기죠. 기행. 네. 네, 해초라는 스님이네. 인도와 우리나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거기서 쓴 내용을 겪은 걸 바탕으로 깨달은 걸 이제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책이에요. 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통일신라는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하나의 요소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통일신라는 불교 그리고 이런 스님들이 있었구나. 그 시험에요. 의상이 뭐 개창한 뭐 만든 종파는 무엇인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화엄종이다 이렇게 절대 안 물어보고요. 뭐 원효의 핵심 사상은 뭐냐, 일심 사상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보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기에 뭐 원효라는 스님이 일심 사상을 뭐 이렇게 해서 불교를 퍼뜨렸다더라. 의상이라는 스님이 화엄종이라는 뭐 불교의 종파를 만들었다더라. 해초라는 스님이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걸 썼더라. 그래서 이 나라 어디냐? 통일신라. 이런 식이에요. 네. 이따 뭐 문제 풀어보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문화를 다 했어요. 근데 통일신라에서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다의 왕자 장보고입니다. 완도가 여기 맞나요? 네. 청해진. 이 바다의 왕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해상무역을 주도를 했어요. 이 당시 통일신라에서. 막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해상무역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랑 무역을 막 이렇게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장보고가. 완도에 이제 청해진을 설치해가지고 막 교류도 하고 뭐 해적들 있으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 때 여기 이쪽에 있던 사람 한 명만 딱 기억하자 하면은 장보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더라. 자, 우리 지금까지 그 정치적으로는 그 중대에 신문왕이라는 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뭐 관료존을 지급하고 막 기문도래난 진압하고 하면서 왕권을 좀 강화하고 귀족 세력들을 진압했는데 이제 하대에 들어와가지고 뭐 귀족들이 다시 이제 노급도 부활하고 하면서 이제 세를 넓혀갔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기반으로 선종이나 풍수질서를 이렇게 삼았다더라.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와서는 그런 이 통일신라의 전체적인
이 틀은 이 불교에 있었다. 이 문화적인 것은 뭐 불국사도 그렇고 뭐 석굴암도 그렇고 이런 것도 했고요. 다음에 이 통일신라때 들어서 그 외교적으로도 이 외부와도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더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신라는 내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린 것들, 뭐 신문왕이 뭐 토지 개혁들을 많이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들을 견제했구나, 이거 하나랑, 그리고 하대 가서 신문왕이 뭐 자꾸 죽고 나서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다시 또 호족 세력들이 성장을 했구나. 그리고 세 번째, 불교가 통일신라 전체적인 문화적인 기틀을 닦고 있었구나. 불교가 그 안에는 이제 원효, 의상, 해초라는 스님들이 핵심이 주축이 되어서 기틀을 다졌구나 라는 거. 그리고 바다의 왕자 장보고, 해상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구나. 이렇게 4개 핵심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일신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발해입니다. 발해도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발해는 여기 통일신라 위에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북국, 남북국 시대에서 북국을 담당하고 있더라.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발해라는 나라는 대조영이 건국을 했어요. 그 최수종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대조영 기억하시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대조영이 세웠더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한국사 그 자격증 있잖아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뭐 무왕, 문왕, 선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꽤 딱 많진 않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당연히 알려진 게 많지 않아서, 나와 있는 기록들이 많지 않아서. 근데 검정고시에는 나오는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딱 2개라고 보시면 돼요. 2개. 다른 내용들은 그 자료, 책 교재에서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무왕 때는 이제 무술 이런 무를 떠올리시면 돼요. 되게 군사적으로 확장을 많이 했구나. 두 번째 문왕, 문과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살펴볼 거는 이제 선왕 때인데, 이 선왕 때를 그 발해 최고 전성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때 발해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래서 이 발해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들을 이 발해가 이 당시에 이렇게 거대했단 말이에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그래서 바다가 여기 있죠. 태평양이. 그래서 바다 동쪽 해동에 성국, 거대한 나라가 있다.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칭이에요. 다른 국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어느 나라냐? 발해. 해동성국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꼭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 해동성국만 줄 때도 있는데, 해동성국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아까 제가 저번 강의였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 강의였던 것 같아요. 고구려가 이제 장수왕 때 고려로 국호가 개칭이 되면서 뭐 왕건이 고려라고 다시 국호를 쓰기도 했고, 이제 발해도 우린 고려왕의 후손이다라고 했다. 적어 놓은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자청합니다. 고구려의 계승자를 그냥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2개 그냥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한 번씩. 안 나올 때도 분명히 있지만, 나온다면 발해 관련해서는 해동성국과 고구려 계승, 이렇게 2개가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네,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제 뭐 유물 자료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유물 자료 한번 보고 갈게요. 네, 통일신라입니다 먼저. 네, 이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불국사고요. 이 불국사 안에 있는 다보탑, 그 10원짜리에 또 있는 그 탑이죠. 네, 이거는 다보탑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석가탑이에요. 석가탑. 뭐 무영탑이라고도 해요. 그림자가 안 진다고 해서. 근데 뭐 그림자가 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석굴암이에요. 석굴암. 이거 다 통일신라 때 불교 관련 유적들, 유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발해 석등이에요. 발해 석등. 이 발해가 있던 곳에 이런 석등이 이런 특이한 양식의 그 독특한 독자적인 양식의 이런 석등들이 많이 존재했었다고 해요. 지금도 하고 이제 북한 쪽에 있겠죠. 이 모양 유물 이 사진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아주 가끔. 이 석등 모양을 딱 보고 나서 아 이거 발해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딱 던져주고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 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발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던져준다면 해동성국입니다. 해동성국. 해동성국 하나 알면은 발해인 거 무조건 그냥 바로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이건 이불병좌상이라고요. 두 개의 부처가 병좌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불상이다 해서 이불 두 개의 부처가 이불병좌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뭐 아까 뭐 통일신라 때도 그렇고 지금 이 발해 때도 그렇고 불교가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네, 그거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다음으로는 문제풀이 하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강의인데 이 내용은 뭐 복습 차원에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요.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네. 기역 시기에 처음으로 제작되었던 유물은 구석기, 그 다음 청동기, 처울기네요. 사이 뭐예요? 신석기죠.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자, 1번 명도전. 명도전. 이거 제가 하나 세트로 해놓은 게 뭐였죠? 세형동거입니다. 세형동거. 철기입니다. 철기. 이거는 철기. 두 번째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주먹으로 이렇게 하나만 딱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 이거 다른 적 없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빗살무늬 토기. 이거 토기? 뭐 곡식 담을 때 쓰던 거 아니야? 라는 거 떠올렸으면 이제 성공이에요. 답은 이제 3번이죠. 신석기니까. 신석기. 자, 거친무늬 거울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이거 혹시 뭐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을 수도 있는데 왜 청동기 넣냐 하면은 청동기인가 하면 청동기 시대 접어들면서 좀 막 권력 집단 지배계층들이 좀 유흥도 하고 막 장신구도 막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 거울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아이고. 자, 다음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어디예요? 고조선이죠. 끝났네요. 4번. 검정고시 문제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안 줘요. 친절하게 더 줍니다. 정보를. 8조의 법을 운영한 8조법이죠. 8조법. 그리고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청동기죠. 청동기. 사실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이거 하나 보고 그냥 고조선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지금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푸는 거 제일 최근 2개년 4회분 검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네, 쉽죠? 되게 쉬워요. 다음 넘어갈게요.
사진의 유물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파형 동검이 나왔어요. 비파형 동검. 방금 전에 했죠. 비파형 동검. 무슨 시대예요? 고인돌이랑 같이 세트로 묶었어요. 청동기. 자, 1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일단 문제부터 자세히 확실하게 읽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게 문제를 푸실 때 문제에 체크를 꼭 하세요. 적절한 건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지금 뭐예요? 적절한 거 고르라 했죠. 적절한 거. 그래서 우리는 동그라미 친 거를 체크해야 돼요. X 친 건 X 쳐야 되고 그거 체크 답으로 하면 안 되고. 자, 처음에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 한글 언제 만들어졌어요? 훈민정음이 이제 세종대왕 조선 때 만들어졌죠. 터무니없는 소리죠. 비파항동검 청동기인데 청동기. 그러면 X. 2번 철제농기구. 우리 지금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죠. 철제 맞아요? 아니죠. 2번 땡. 3번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맞죠? 네. 국가가 발생했어요. 계급이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발생해서 계급이 발생했어요. 근데 만약 모르겠어. 헷갈리는데? 그럼 세모를 치세요. 세모. X는 아닌 것 같고 아예 처음 본다. 모르겠다면 세모를 치세요. 갔다가 다시 오게. 자, 그럼 4번 볼게요. 4번. 네 번째. 4번. 서옥제.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근데 모르겠어도 확실한 게 기억나는 건 이게 어떤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아니었죠. 어떤 나라였어요. 나라.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왜냐면 시대의 생활 모습. 서옥제는 철기 시대 넘어가가지고 고구려죠. 고구려 서옥제. 사위가 그 장가에 잠시 살던 그런 풍습이죠. X예요. 남은 건 3번. 빈부격차, 계급. 비파형동검 보고 청동기를 떠올린 다음에 나머지 다 X 칠 수 있어야 되고 빈부격차, 계급 보자마자 정답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다음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나라래요. 나라 동그라미 딱 치세요. 이거 나라 물어보는구나.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12월 연고. 12월에 제천 행사 연 나라 하나밖에 없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인데. 어디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인데. 자, 2번째.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사출도. 4랑 12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위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 위쪽에. 근데 좀 옛날이었어. 1번 가야. 가야는 남쪽이죠. 남쪽. 가야 아니에요. 근데 철이 유명했다. 철제 갑옷 만들고 철제 무기 만들고. 2번 부여. 사실 제가 그 개념 설명할 때 부여하면 2개밖에 설명 안 했어요. 이거 2개. 이거 2개 딱 보셨으면 이거 부여네 하고 딱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더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부여. 하나 동맹국가. 연맹국가. 부족 연맹국가. 사출도. 12월에 연고라는 제천 행사.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해는요. 제가 감히 단언 건데 해동성국 안 나오면 웬만하면 찍지 마세요. 발해 진짜로. 해동성국 안 나왔다. 근데 그래도 답이 발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고구려 계승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것도 없다. 그럼 발해 아닙니다. 근데 석등 잘 안 나와요. 제가 감히 단언 건데 이거 2개 안 나오면 웬만하면 발해는 답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아까 했죠. 팔조법,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그리고 비파형, 동검, 고인도. 답은 2번 부여.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네. 12월 연고 사출도 42 부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 문제. 자,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적절한 거. 신지, 읍차 등의 군장 세력. 처음 듣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놓쳤네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네. 사만의 사회 모습이죠. 사만. 이거 사만이구나. 사만이에요. 그럼 이거 안 봐도 돼요. 왜? 사만인 거 아니까. 그럼 여기 보기만 보면 되겠네. 그쵸?
궁금하면 보죠. 궁금하면. 시간 좀 가겠지만. 네, 궁금하면. 근데 사만인 거 이상 뭐 기억에 뭐 사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거니 하고 바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 아낄 겸. 자, 1번 진대법을 실시했대요. 진대법. 이거 제가 고구려 할 때 강조했는데 고구려의 행정 체제를 5부로 개편한 왕. 고구려 건국 초기의 왕이죠. 고국천왕이 진대법이라는 어떤 구휼 정책이라고 할까요? 복지 정책. 쌀을 빌려 주었다가 이제 여유될 때 갚게 한 그런 정책이었죠. 그게 진대법이었죠. 고구려죠. 사만 아니죠. X. 성리학이 발달함. 성리학. 뚱딴지 같은 소리죠.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성리학. 자, 유교는 설명해드릴까 하다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이따 고려 다음 시간에 고려랑 고려 후기 그리고 뭐 조선 가면 이제 성리학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리학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만은 아니죠. 사만에 대해서 성리학 들어본 적이 없어요. X 치시면 되고. 자, 3번 상감청자. 상감청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청자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려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고려청자는요. 이것도 거의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와요. 고려청자가. 그냥 그림 딱 줘놓고 이거 어느 나라냐? 고려예요. 고려. 상감청자는 고려입니다. 4번 천군이 제사를 주관한대. 4번 맞네요. 천군 소도 하면은 사만. 보세요. 5월 10월에 계절제 얘기 나오죠. 얘기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절대 안 줘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을 물어보는 문제도 안 나옵니다. 다음. 네. 다음에 해당하는 제도는 자, 방금 설명드렸는데 나왔죠. 고구려 고국천한테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한 것으로 갚도록 했다. 답은 진대법. 자, 1번의 음서제도는 이제 고려 때 어떤 양반 집안의 자제 있잖아요. 그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양반인데 우리 아들이나 우리 사촌 조카가 좀 애가 괜찮은데 관리하고 싶대 하면 이제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등용을 해주는 그런 제도였어요. 요즘 뭐 현대판 음서제 이런 거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음서제 그런 거였고요. 2번 진대법 이거고요. 3번 골품제. 이제 뼈 이런 피 이런 거에 다 신분이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는 거예요. 등급이.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신라 시대 때 신분 제도였고요. 그리고 4번 과전법. 과전법은 이따 나중에 고려 후기 이제 조선 시대 들어가면서부터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제도예요. 토지제도.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왕은 남진정책. 고구려의 왕. 딱 동그라미 치운 거 고구려구나. 고구려 왕 누구 있었지? 하고 밑에 싹 봤더니 남진정책이 남진정책. 남진 한 명이죠. 장수왕이 장수왕. 끝. 이게 다 근데 검정고시 기출문제예요. 굉장히 쉽죠? 2번 진흥왕. 이거 통일신라래. 삼국시대 신라 때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왕이에요. 문무왕.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 그때 제가 강조드렸던 왕들 한 번씩 다 나오죠. 문무왕은 이제 강조를 안 드렸는데, 이제 진흥왕이랑 근초고왕은 각 백제랑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 장수왕은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왕은 왕이죠. 고구려의 발전. 1번 소수리왕이네요. 소수리왕이 불교 수용했고 율령 반포를 했네. 다음에 기억왕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네. 장수왕이랑 소수리왕 사이에 누구 한 명 안 나왔죠. 장수왕이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광개토대왕. 그럼 광개토대왕이에요 여기. 광개토대왕. 자, 정답 4번 끝. 그리고요, 정말 이 문제가 쉬운 게 뭐냐면 고구려의 발전이라고 딱 줬잖아요, 문제를. 근데 보세요. 1번 세종. 맞아요? 조선이죠.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2번 버풍왕.
신라죠. 3번 의자왕. 백제예요, 백제. 그 나라, 이 왕들 그냥 나라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그냥 이거 아예 몰라도. 또는 이제 반대로. 이거 모르겠어. 뭐, 의자왕 모르겠어요. 버펑왕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광개토대왕은 알아. 들어봤어. 근데, 장수왕, 소수리방 사이에 광개토대왕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광개토대왕. 네, 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딱 이렇게 적용을 해서 풀 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도 네, 쉬워야 돼요. 네, 쉽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은 공주에서 발견된 백제 고분으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벽돌 무덤이다. 감이 오시나요? 백제의 벽돌 무덤. 백제 벽돌 무덤? 누구였지? 하고 뒤에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한 출토된 묘지석을 통해 무덤에 묻힌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덤이 뭐였어요? 백제 하면 한 명만 기억해라. 무령왕. 자, 이것도 막 선지 모르겠는데 보기를 보니까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대요. 묻힌 왕이 누구인지. 다 모른다고 쳐봐요. 왕이 누군지 알 수 있대. 왕 이름이 나오는 거겠죠. 그 무덤 이름에. 자, 1번 천마총. 2번 장총. 3번 강서대명. 4번 근데 무령왕이래. 왕 이름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진짜 모르겠으면. 다만 그 전에 알고 있는 게 더 좋겠죠. 1번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 왕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저기 경주에 가면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장군총, 3번 강서대면은 고구려. 고구려의 무덤입니다. 무령왕릉. 자,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조드렸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라의 조직은. 자, 문제 잘 읽어보세요. 신라의 조직이래. 신라의 조직. 신라 떠올리세요. 신라. 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 자, 원시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여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한. 청소년인데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이래요. 제가 강조드렸죠. 개백 장군의 맞서 싸운 관장. 화랑도입니다. 화랑도. 뭐 세속 5개를 행동 규범으로 삼았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몰라도 돼요. 오군영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의 그 군사 조직이었고요. 네, 이번 별무반 같은 경우는 이따 고려 윤관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그런 군사 조직이고요. 공국기무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저기 개항기 넘어가서 조선 후기 뭐 저기 일제강점기 개항기 이때 가야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팁인데요. 처음 보는 이름이 나와요. 처음 보는 이름, 생소한 이름. 그 웬만하면 제끼세요. 네, 웬만하면 그냥 패스. 차라리 그냥 틀려도 되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답인 것 같다 했을 때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궁극기무처는 너무 이제 위화감이 들죠. 처음 보죠. 그러면 일단 제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찍더라도 1번에서 3번 중에 찍어야지 하고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다 알고 계시는 게 베스트지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신라의 제도는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했죠. 뭐예요? 1번 골품제. 뼈에도 등급이 있다. 품. 그리고 문제들 특징이 문제를 보면 답이 그냥 다 나와요. 진, 골, 육두, 품, 제, 도 이것만 조합해도 골품제가 싹 나와버리죠. 검정고시 문제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다. 근데 시간이 좀 있어. 문제를 찬찬히 보세요. 그리고 그 답 선지랑 뭐가 제일 비슷한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선을 딱 그어보든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르겠는데? 그럼 보면 골, 품, 제만 알아도 골, 품, 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요령을 알려드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팁 아닌 팁입니다. 그다음 과거제는 시험이고요. 뭐 고려 때부터 시작했던
균역법은 이제 조선 영조 때 했던 이제 토지, 조세 그런 법이고요. 진대법은 이제 고국천황. 네. 설명 많이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이제 기억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 옳은 것은 동그라미 꼭 치세요.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구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자, 기억은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대조영 보면 바로 나와야 돼요, 원래. 근데 모르겠어. 자, 두 번째 갈게요. 고구려를 계승하였다. 와, 이거까지 나왔어요. 여기서도 모를 수 있지. 그냥 넘어가요. 중앙정치조직은 당의 삼성육부. 처음 듣는데 모르겠네 하고 봤어요. 뭐지? 자,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저거는 고려. 태조왕건입니다. 태조왕건. 자, 2번 해동성국. 자,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이거예요. 발해는요, 대조영, 고구려 계승, 해동성국. 이거 세 개 중에 2개만 알면 돼요. 3개 중에 2개만. 그러면 2개를 조합해가지고 풀 수 있어요. 이걸 몰라도 이걸 알면 뭐 이걸 할 수 있고, 뭐 이걸 몰라도 이걸 알면 이렇게 해동성국. 근데 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골라라 하면 저는 해동성국. 답은 2번입니다. 이건 발해요, 발해. 기억은 발해죠. 사실 대조영 보고 발해인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고구려 계승했다니까. 3번 성리학을 도입하였다. 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4번 수원화성 축조하였다. 이것도 조선이죠. 정조 때 이제 후기로 가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책은 통일신라의 승려 해초가 지은 책이다. 제가 그 통일신라 할 때 그 불교 문화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스님 3분 딱 설명해드렸죠. 원효, 의상, 해초였어요. 근데 원효와 의상은 각각 그 둘 다 약간 좀 비슷하죠. 그냥 그 불교를 민간에 널리 보급하는 데 힘을 쓴, 뭐 화쟁 1심 나오면 원효고 화엄종 나오면 의상이다. 근데 이거까지는 자세하게 몰라도 된다. 그리고 해초 책 하나 썼다 했죠. 인도 왔다 갔다 한 여행기를 쓴 책 이름이 모르겠어. 이름 기억 안 나요. 뭐더라 하면서 읽어봐요. 통일신라의 승려 해초가 지은 책이래요. 해초, 통일신라 해초. 그 원효 의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번째, 당을 거쳐 인도. 인도를 순례한 뒤에 뭐 이런 거 기록했대, 여행기를. 들어본 것 같아. 되게 이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번 칠정산. 이건 세종 때 쓴 어떤 뭐라고 하죠? 천문, 역법서라 하나요? 아무튼, 네. 역술서? 그 천문의 운행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런 책이에요. 조선 때요, 조선. 들어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칠정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2번째, 동의보감. 이건 너무 유명하죠. 허준이 쓴 책. 의술, 한의원, 생각나는, 네. 또 아니고요. 3번, 조선왕조실록. 이건 조선 왕조에 대한 실록이에요. 조선 왕들의 기록이죠. 남은 것 4번. 왕호 천축국적. 천축국이 인도더라. 다음, 문제가 좀 많죠? 네. 빨리 풀어볼게요. 다음 중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발해에 대한 설명. 발해. 제가 발해 2개만 기억하라 했죠. 그 중에 하나만. 처음에 해동성국. 오케이. 하나 더 기억할 수 있겠다. 2번째, 고구려 계승. 오케이. 하나만 더 하면 대조영이 건국했다. 총 3개. 1번, 고구려 계승식. 맞죠? 기억? 니은,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었다. 니은, 맞죠?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했다. 이거 신라죠? 리을, 이성계가 건국했다. 이거 조선이죠. 답은 1번, 기억 니은. 끝. 예. 문제가 진짜 이렇게밖에 안 나요, 발해는.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정치 세력은 신라 말의 사회, 중앙귀족들 사이 왕위 쟁탈전 전개. 지방에서는 뭐가 성장했대요? 선종과 풍수지리에서. 제가 지방 세력들을 부르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력들을 호족이라고 불렀더라. 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겠네요. 네, 신라 말의 호족. 사립은 이제 조선, 가야 나오는 거고요. 권문세족은 이제 고려 말, 이제 몽골 원의 침입 이후에 생긴 그런 귀족들이고, 귀족 세력들. 신진사대부도 고려 말,
조선이 세워지는데 혁학강공을 세운 그런 세력들이에요. 네, 유교 성리학을 중시했던. 다음에서는 이거는 이제 고려 문제네요. 네, 오늘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길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고려에 대한 내용으로 볼게요. 근데 고려 문제도 풀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